거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서랍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내 인감 도장이 보였다. 68세 김영순, 이 집을 30년 지켜온 사람이다. 도장 하나로 시작된 이 불편한 기류. 가족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걸까? 나는 올해 68이다. 남편과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인 게 38이었으니 딱 30년이 지났다. 그때는 앞마당에 심은 감나무가 손바닥만 했는데 이제는 가지가 지붕을 가릴 만큼 자랐다. 마루 끝에서 마당을 내려다보면 내가 여기서 흘린 땀과 눈물이 돌담 사이사이에 스며 있는 것 같다. 남편은 평생 직장에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대신 집안일과 마당일은 내가 도맡았다. 김장철이면 장독대 옆에 김치 항아리를 줄줄이 세워놓고 눈이 오면 처마 밑 고드름을 톡톡 깨며 웃던 시절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2년. 그 이후 이 집은 나 혼자 지켜왔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성이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낙서가 아직도 남아있고 부엌 찬장은 결혼 초에 사들인 나무 장식장이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서 나는 두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셨고 남편을 마지막까지 간호했다. 그 모든 세월이 이 집 벽과 바닥에 켜켜이 쌓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엄마, 이 집 너무 크지 않아요? 혼자 사시기엔 힘들잖아요. 처음엔 그냥 걱정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몇 달 사이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심지어 며느리까지 덧붙였다. 요즘은 관리도 어렵고 세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괜찮아. 힘들어도 내가 익숙하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묘한 찜찜함이 남았다. 왜 이렇게 자주 집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저녁상을 받으며 물었다. 엄마,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 질문에 젓가락을 잠시 멈췄다. 그게 왜 궁금하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뉴스에서 봤어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슬쩍 끼어들었다. 집이 크고 좋으니까 나중에 미리 정리해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얼음이 스미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내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세월을 견뎌왔는지 이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남편이 병상에 누웠을 때 나는 하루에 3번 병원과 집을 오갔다. 겨울에는 새벽에 눈을 치우고 여름엔 뙤약볕 아래 잡초를 뽑았다. 그렇게 버틴 세월이 30년이다. 아들은 엄마 힘드니까 우리가 대신 관리해 줄게요. 라며 웃었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마루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한 장씩 들춰보았다. 결혼식 날의 웃음 첫 아이를 안았던 순간 남편과 감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 모든 기억이 이 집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은 내 마지막까지 지킬 거야. 누가 뭐래도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었다. 아들이 전에는 관심도 없던 부동산 이야기와 돈 얘기를 자꾸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저녁도 그랬다. 김치찌개를 끓여 밥상을 차려놓으니 아들이 젓가락을 들자마자 물었다. 엄마, 이 동네 집값이 요즘 정말 많이 올랐다면서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건 왜 물어? 아들은 웃으며 그냥 뉴스에서 봤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부자연스러웠다. 며느리는 옆에서 반찬을 덜어주며 말을 보탰다. 이 집이 크고 좋으니까 나중에 미리 정리해두면 세금도 줄고 좋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정리라는 단어가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듯했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 괜찮아. 관리하는 것도 익숙하고 힘든 건 별로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파문이 일었다. 왜 이렇게 자주 집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며칠 뒤 주말이라 같이 점심을 먹는데 아들이 불쑥 말했다. 엄마 혹시 집 명의를 미리 제 이름으로 해놓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안전하긴 뭐가 안전해. 나중에 혹시라도 엄마가 혼자 사시다가 불편하면 우리가 바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효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내를 나는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화제를 돌렸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이 집 하나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이 집마저 누군가의 계산 속에 들어간 것만 같았다. 며칠 후 며느리가 다과를 가져오며 은근히 물었다. 어머니 혹시 등기부 등본이나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왜 그걸 묻니? 그냥 혹시 나중에 급한 일 있을 때 찾기 힘들까 봐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 귀에는 너무 선명하게 들렸다. 급한 일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속셈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마루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 속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짧은 대화들이 하나하나 재생됐다. 집이 크다. 정리해두면 좋다. 명의를 옮기자. 도장은 어디에?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문득 몇 달 전 아들이 휴대폰으로 뭔가 검색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화면에는 증여세, 부동산 이전 절차라는 글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그냥 관심 차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설마 내 집을... 그 생각이 스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등기 권리증과 도장이 있었다. 손으로 한번 만져보니 이상하게도 도장의 위치가 전보다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걸까 하지만 직감은 이미 대답을 주고 있었다. 그날 새벽까지 나는 결심했다. 지금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재산 앞에서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여러 번 봐왔으니까. 아들과 며느리의 집 이야기는 그 후로 더 자주 더 노골적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걱정이라는 포장도 거의 사라졌다. 일요일 점심 아들 부부가 손자까지 데리고 왔다. 손자는 거실 장판 위를 뛰어다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는 척하며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 어머니 요즘 허리도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큰 집 관리하기 힘들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럭저럭 할만해.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와 며느리 옆에 앉았다. 엄마 사실 저희가 이번에 대출이 하나 있는데 집을 조금 미리 정리해서 저희 이름으로 옮겨놓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엄마도 편해지실 거예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하지 말라는 압박이 묻어 있었다. 나는 일부러 농담을 던졌다. 네가 그렇게 효자였니? 갑자기 왜 이렇게 챙겨? 아들은 웃지 않고 대신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이도 있으니까. 나중에 갑자기 아프시면 처리하기 어렵잖아요. 그 순간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사실 저희도 요즘 집값이랑 세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아이 학원비도 부담이고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 도와준다는 말이 나를 더 불편하게 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은 괜찮다니까. 집도 건강도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그날 점심은 끝까지 어색했다. 며칠 후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다. 차를 마시던 중 그녀가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그냥 형식상 필요한 건데 지금 미리 사인해두면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그 속에는 부동산 이전 관련 위임장과 도장 날인 칸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덮었다. 이런 건 변호사랑 상의해보고 할게. 며느리 얼굴이 잠깐 굳어졌다가 금세 웃음으로 덮였다. 그럼요, 물론이죠. 그냥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서랍 속 등기권리증을 다시 확인했다. 그 자리를 며칠 전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됐다. 마치 누군가 훔쳐갈까봐 지키는 보물처럼.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내 집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마을 회관에 갔다가 오래된 친구 영숙이를 만났다. 그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나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진명에 옮기자고 했어. 결국 변호사 상담하고 비밀번호 싹 바꿨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 그냥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장보러 시장에 다녀오느라 집을 2시간 정도 비웠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공기가 느껴졌다. 거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마루바닥에 먼지 자국이 길게 나 있었다. 나는 곧장 안방으로 갔다. 서랍장을 열자 등기권리증과 도장이 있던 서류철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도장은 평소에 넣어두던 천주머니에서 빠져나와 서류철 위에 놓여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가 들어왔지? 부엌을 둘러보니 싱크대 옆에 놓인 머그컵이 눈에 띄었다. 내가 쓰던 게 아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다. 왜 왔니, 청소 좀 해드리려고요.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그 대답에 미묘한 빈틈이 느껴졌다. 청소. 그럼 왜 안방 서랍은 열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냥 먼지 닦으려고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은 굳어졌다. 그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며칠 전 아들이 가족 모임에 간다며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가 혼자 들어와 안방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는 장면이 있었다. 그 손에는 분명히 내 도장과 서류가 들려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결국 이 집을 노린 거였구나. 다음 날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외출했다가 돌아왔다. 현관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틈으로 보니 아들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며 말했다. 엄마가 생각 바꾸시면 바로 서류 처리하자. 그 말이 내 귀에 깊게 박혔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혹시나가 아니라 분명히였다.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내 인생의 전부인 집을 자기들의 계산 속에 넣어둔 것이다. 나는 새벽 3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다시 잠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지키는 게 아니라 되갚아줄 준비를 해야겠다. 그 다음 주 가까운 철물점에서 새 자물쇠와 현관 비밀번호 교체 키트를 샀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봉투째로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수천맨 앞장에 적었다. 그 순간 느꼈다. 30년 동안 지켜온 집을 이제는 전쟁터에서 지켜야 할지도 모른다고. 며느리가 서류를 만지작거리던 그날 이후 나는 단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이제는 숨죽여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한 발 더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내 얘기를 조용히 듣더니 번호 하나를 건넸다.
내가 지난번에 상담했던 변호사야. 믿을만해. 다음 날 나는 시장에서 장을 본 척하며 시내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작은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변호사는 내 상황을 차근차근 들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등기권리증과 도장은 절대 집에 두지 마세요. 은행 금고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안전합니다. 그는 위임장 무효화 절차와 재산 보호를 위한 신탁 방법까지 설명해 주었다. 나는 노트를 꺼내 중요한 말을 하나하나 적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음에 서류를 내밀면 절대 서명하지 말고 제게 먼저 연락하세요. 그 말이 마치 갑옷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안방 서랍 속 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꺼냈다. 작은 가방에 넣어 은행으로 향했다. 금고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다. 다음은 보안이었다. 현관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고 대문 자물쇠도 교체했다. 혹시라도 아들이 알면 안 되기에 교체 작업은 내가 직접 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힘이 차올랐다. 그리고 나는 작은 카메라 2대를 샀다. 하나는 거실 장식장 사이에 숨기고 다른 하나는 안방 책꽂이 속에 설치했다. 혹시라도 누군가 들어오면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남길 생각이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집에 왔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엄마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네. 나중에 얘기하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굴었지만 속으로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밤마다 나는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샘플을 꺼내 읽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가짜 동의서도 만들었다. 그들이 도장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아무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거울 속 내 얼굴이 전과 다르게 보였다. 불안에 떠는 노모가 아니라 전장을 앞둔 장수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지 보여줄게. 그날은 평소와 달리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다. 며칠 전부터 아들이 전화를 자주 걸어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꼭 좀 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주말 점심 아들과 며느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지난번 말씀드린 거 있죠? 저희가 서류 다 준비했어요. 오늘 도장만 찍으면 돼요. 며느리는 이미 차를 따르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건 그냥 형식이에요. 나중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해두면 서로 편해요.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물었다. 어떤 서류인데? 아들이 서류철을 펼쳤다. 첫 장에는 부동산 명의 이전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자세히 좀 읽어봐야겠다. 나는 서류를 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실제로는 이미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검토했고 오늘을 위해 가짜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 그 가짜 서류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종이었다. 나는 준비해둔 가방에서 그 서류를 꺼내 손바닥 아래로 살짝 밀어 넣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그냥 읽고 있다고 생각했다. 엄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급해졌다. 그래, 알았다. 나는 가짜 서류 위에 도장을 꾹 눌렀다. 며느리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묘한 쾌감이 밀려왔다. 그들이 환하게 웃을수록 나는 내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승리감을 느꼈다. 점심 식사 내내 아들과 며느리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들은 이제 엄마 걱정 안 해도 되겠다며 안심한 듯 말했다.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식사 후 그들이 서둘러 서류 가방을 챙기고 나갔다.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믿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알겠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거실로 돌아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까지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무릎이 살짝 떨렸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제 그들이 다음 수를 두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나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진짜 대응 서류와 CCTV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은행 금고 계약서도 함께 있었다. 거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30년 동안 지켜온 집의 벽에 주황빛이 번졌다. 나는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다. 엄마, 지금 어디에요? 집이지? 무슨 일인데? 잠깐 들를게요. 30분도 안 돼서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둘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서류가 효력이 없대요. 그냥 종이 쪼가리라는데요. 나는 차분하게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래, 그건 네가 가져간 가짜 서류야. 아들의 눈이 커졌다. 가짜요? 그래.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며느리 말을 끊었다. 안방 서랍에 몰래 들어가서 도장 꺼낸 것도 다 봤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여기 영상이 다 들어있어. 필요하면 변호사한테 바로 보낼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게 뭐 너희 사정이 힘든 건 알지만 그걸 빌미로 내 집을 가져가려 하면 안 되지. 며느리는 손을 모으며 말했다. 저희도 그냥 미래를 위해서. 미래, 그건 너희 미래지 내 미래가 아니잖아. 나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 집은 30년 동안 내가 지켜온 내 삶이야. 남편이 떠난 후에도 혼자서 눈물로 지켜온 곳이야. 누구도, 심지어 너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어. 침묵이 흘렀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앞으로 이런 일 다시 생기면 그땐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을 거야. 변호사 통해서 바로 처리할 거니까. 그날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군 채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에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승리의 기쁨과 함께 씁쓸함이 뒤섞였다. 가족이지만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걸 이제 뼈저리게 알았다. 창밖을 보니 가을 하늘이 한층 높아져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나간 후 거실은 오랜만에 깊은 고요를 되찾았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여러 번 숨을 고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의심, 불안, 그리고 싸움. 하지만 이제는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마루를 덮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나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제 이 집과 나의 삶은 온전히 내 손에 있었다. 먼저 집 일부를 정리해 세를 놓기로 했다. 변호사와 상의해 임대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했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 돈으로는 생활비뿐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도 쓸 수 있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 준비도 시작했다.
젊을 때부터 꿈꾸던 경주 여행, 그리고 가을 단풍이 물드는 설악산. 여행사 직원은 내 나이를 듣고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혼자 여행하신다고요? 멋지세요. 그 말이 나를 더욱 가볍게 만들었다. 집 안 분위기도 바꿨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장식장을 치우고 대신 책장을 들였다. 책꽂이에는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과 여행 잡지를 꽂았다. 창가에는 화분을 놓아 계절마다 꽃을 피울 수 있게 했다. 이웃들도 변화를 금세 알아챘다. 시장에 나가면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는 대답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거리감이 나쁘게만 느껴지진 않았다. 적어도 이제는 내 삶과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봤다. 노을빛이 집벽을 물들이면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차분히 스며들었다. 남편과 함께 심은 감나무 아이들이 그린 벽낙서, 그리고 수많은 계절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집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 나도 이 집을 끝까지 지킬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하나 다짐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해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다고. 창밖 하늘에 별 하나가 떠올랐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삶은 다시 시작이었다. 30년 동안 지켜온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젊은 날의 땀 웃음 눈물, 그리고 살아온 모든 계절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에게도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재산 앞에서 마음이 변할 수 있다. 그 순간 필요한 건 눈물도 미안함도 아닌 나를 지킬 준비와 용기였다. 이제 나는 안다. 효도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집을 지킨 건 단순히 재산을 지킨 것이 아니다. 그건 바로 내 존엄과 나의 삶을 지킨 것이었다.